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혼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지금은 남남이 된 제 전 남편은 짠돌이 중에 최고라는 자린고비로 불릴 만한 대단한 짠돌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끼고 싶을 때만 아끼는 선택적 짠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시면 맨날 집밥, 라면, 기껏 외식을 하면 짜장면만 대접하던 인간이 자기 엄마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고 펑펑 쓰더라고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부모 챙기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인간이 하다하다 제 월급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시어머니한테 선물할 차를 계약해버린 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만약에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자기 부모에게 하는 것의 절반만 했어도 제가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자기 엄마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놈과 함께 살아온 제 결혼 생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부부는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예전부터 재테크를 열심히 해둔 덕분에 제 명의로 집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연봉도 연봉이지만 복지가 정말 좋은 편입니다. 집 살 때 회사 덕분에 대출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었고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결혼할 때 남편은 우리 집에 몸만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불만은 없었어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남편과 쉬고 있던 주말에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분리수거장 쓰레기를 뒤지지 말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누군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뒤지고 폐기물을 어지럽히는 바람에 주변이 지저분해진다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안내방송을 듣고 화가 났던 이유는 예상을 하셨다시피 분리수거장을 엉망으로 만든 범인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산책하러 가는 거야? 주말인데 늦잠도 안 자네. 나도 같이 나갈까?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주말인데 늦잠 좀 자고 있어. 나는 혼자 나갔다 올게. 신경 쓰지 마. 항상 남편은 주말 아침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한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운동을 하는 건가 싶어서 함께 나가자고 해도 굳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남편도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하니 내 남편이 밖에서 온갖 민폐를 저지르고 다니는 진상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창피합니다. 야, 너 이 아파트 혼자 살아? 분명히 쓰레기 뒤지지 말라고 방송도 했는데. 남이 버린 거 주워다 팔아먹으려면 최소한 뒷정리는 잘하는 게 매너 아니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남이 버린 물건 내가 줍는다는데 너가 뭔데 참견이야? 쓰레기장 정리는 아파트 경비가 알아서 하잖아. 아파트에 경비가 괜히 있어? 남편이 산책을 하러 간다고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 밖에서 소란스레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 났나 싶어 베란다 밖으로 아래를 내려봤는데 우리 동 앞에 분리수거장 주변으로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베란다 밖으로 상황을 구경하는 동네 주민들도 많았어요. 대체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사이에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지만 남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구경꾼 사이에 있었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싸움 한가운데 저희 남편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또 다른 남자와 서로 마주보고 삿대질을 해대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 잠옷바람에 외투 하나 걸치고 헐레벌떡 1층으로 달려내려갔죠. 지금까지 살면서 영화에서나 싸움하는 모습을 봤지 다 큰 남자 둘이 서로 마주보며 우통을 벗으려 하고 달려들려고 하는 상황을 처음 목격했어요. 그 추한 몰골을 저희 남편이 하고 있었습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였고 남편은 진작에 외투를 집어 던져놨었고 제가 내려갔을 때 우통을 벗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도 보고 있는데 빨리 경찰에 신고라도 해.
우리 아파트에 저런 사람이 산단 말이야? 진짜 창피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일단 남편을 뜯어말려야 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옷 입어. 왜 이래, 진짜. 이것 좀 놔봐. 저 자식이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야, 너 이리 와.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너한테 피해준 거라도 있어? 남편을 제가 말려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가 이 상황에서 단 하나의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있다 생각했어요. 다행히 제가 가운데서 말리는 바람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몇 분 뒤에 경찰이 도착했고 두 분의 경찰관이 양쪽 남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말리며 상황을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십 명이 저희를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태어나서 이런 수치스러운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문제로 고소를 당한다거나 더 큰 일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 너무 창피해서 그날의 일은 아직도 제 주변 사람한테 말도 못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분리수거장 CCTV를 확인하고 저희 남편이 분리수거장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이 다 찍혀 있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미 몇 달 전부터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웃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사과문까지 올리고 나서야 이 사건은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죠. 남편에게 대체 쓰레기를 뒤져서 뭘 했냐고 물었고 알고 보니 남편은 몇 달 동안 분리수거장을 뒤져서 나온 공병을 가져다 마트에 팔아먹거나 조금 쓸만한 물건이 나오면 중고거래로 몇 푼씩 받고 팔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아파트 인간들도 완전 웃기는 인간들이야. 어차피 자기들이 안 써서 버리는 물건인데 내가 그걸 가져다가 팔아먹건 말건 무슨 상관이라고 저러는 건지. 남편은 그렇게 번 돈으로 본인 용돈도 쓰고 주유비도 쓰고 알뜰하게 살았다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끝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뜰하게 사는 건 저도 너무 좋죠. 생활비 아끼면서 살아서 나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알뜰하게 사는 건 사는 거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남편에게 절대 두 번 다시 쓰레기장을 뒤지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며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그 이후로 1년 가까이 아파트에서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원래 저희 아파트가 주변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평일에도 퇴근하면 저녁 먹고 남편이랑 소화시킬 겸 산책을 자주 다녔었는데 그날 이후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출퇴근 말고는 집 밖에 거의 나와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대형 사고를 친 남편은 그 뒤로 마치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서서히 저를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엄청난 짠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놈의 짠돌이 기질이 하필이면 저희 결혼 기념일에도 발휘가 되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저와 남편은 인당 1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자기가 먼저 예약했다고 해서 이 짠돌이가 웬일인가 싶었죠. 네, 뭐라고요? 여기에서 준 쿠폰인데 왜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그 쿠폰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알고 보니 쿠폰 뒷면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더라고요. 아, 여보, 그냥 먹자. 여기까지 왔잖아. 안 돼. 무슨 소리야? 이걸 어떻게 제 값을 다 주고 먹어? 저기요, 이거 그래도 여기서 발행한 쿠폰이 맞긴 맞잖아요. 유효기간을 잘 안 보이는 곳에 적어둔 당신들 잘못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인데 그냥 제값 내고 먹으면 안 됐을까요? 조용하던 레스토랑에 저희 부부가 들어가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더니 역시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너무 창피했고 사실 그냥 밥이고 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아니, 규정이 그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는데 내 시간이랑 기름값은 당신들이 보상해 줄 거야? 여보, 그만 좀 하라고. 그냥 내가 낼게.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잖아. 가긴 어딜 가? 30% 쿠폰 쓸 수 있는데 미쳤다고 제값 주고 먹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가자는 거야?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에 할인 30%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결국 제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편이 제 뒤를 따라오면서 대체 왜 그냥 가냐고 자기도 짜증을 냈습니다. 저녁이고 뭐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당신은 왜 그러냐? 나 혼자 좋자고 그랬어? 우리 결혼 기념일에 좋은 곳에서 밥 한번 먹어보려 한 건데. 그렇게 씩씩대며 난폭하게 운전을 하던 남편이 결국 접촉사고를 내버렸고 저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가해자였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다 해줘야 했어요. 유효기간 지난 쿠폰으로 화를 내던 남편이 상대방 자동차 수리비와 병원비까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험 처리를 했지만 그 이후로 남편 자동차 보험료도 많이 올랐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남편은 쿠폰을 참 좋아했어요. 본인이 쓰던 안 쓰던 쿠폰이라면 일단 주워서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옆 동네 마트 전단지에 붙은 쿠폰을 보더니 라면 한 팩 받으려고 30분 거리를 걸어갔다 오기도 했어요. 결혼 기념일에 그 난리를 쳤으면서도 외식할 때는 무조건 쿠폰 있는 곳을 찾았고 뻔히 가까운 곳에 맛있는 맛집을 놔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맛없는 곳을 일부러 가서 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저랑 둘이 있을 때 쿠폰 때문에 이상한 음식점에 갔다 오는 건 돈을 아끼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친정 부모님과 있을 때도 돈을 아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딴 놈도 사위라고 저희 부모님은 저보고 남편을 이해해 주라고 하셨지만 그런 인내심 많은 부모님마저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날도 추운데 괜히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멀리 나가지 말자. 괜히 이런 날 모시고 돌아다니면 감기 걸리실 수도 있어. 편하게 집에서 먹자. 저희 부모님이랑 저녁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약속 당일에 식당이 아닌 집으로 부모님을 오시라 말했습니다. 자기가 다 준비한 것이 있다면서 걱정 말라는 남편을 보며 저는 못 믿었지만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알겠다 하고 부모님을 집으로 불렀어요. 평소에는 그 인간이 저희 부모님과 약속을 잡으면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준비하겠다며 집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장어나 횟집같이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갈 때면 항상 저희 부모님이 음식값을 계산을 했고 남편은 그저 얻어먹을 궁리만 하던 인간이었는데 그런 짠돌이가 기세등등하게 밥을 산다고 하니까 저도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사위가 밥을 산다고 해서 기분 좋게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아빠는 모처럼 사위랑 술 한잔 해야겠다며 평소 아끼는 양주까지 가져오셨습니다. 남편은 음식 포장하러 간다며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에 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오랜만에 집에 오신 부모님은 기분이 좋아 보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포장된 음식을 들고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아, 진짜 짜증나네. 사장이 바뀌었음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지. 기껏 쿠폰 20장 모았는데. 남편이 뭐가 또 기분이 상했는지 투덜거리며 집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보자마자 남편이 어딜 다녀왔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주말에 밥하기 싫고 중국 음식이 먹고 싶으면 항상 남편이 포장해오는 중국집 이름이 봉투에 적혀 있었어요. 짜장면 2그릇에 작은 미니 탕수육 세트가 24,000원인 곳이라 자주 이용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세트 메뉴 하나를 시켜 먹으면 쿠폰을 하나씩 주는 곳인데 20장을 모으면 큰 사이즈 탕수육 하나를 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항상 저희 집 쿠폰은 남편이 모두 관리를 했기 때문에 20장을 다 모았는지도 몰랐는데 남편은 이번에 저희 부모님을 초대해서 그때 쿠폰을 사용할 심산으로 집에 오시라 했었나 봐요. 하지만 그 사이에 사장이 바뀌었는지 남편이 쿠폰을 쓸 수 없었고 음식 포장을 찾으러 가서 거기 사장님이랑 엄청 싸우고 왔더라고요. 아, 진짜 아까워 죽겠네. 내가 그 쿠폰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보, 우리가 여기서 벌써 20번이나 시켜 먹었어? 10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쿠폰 아까운 줄 몰라? 음식 시켜 먹고 그냥 봉투랑 같이 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내가 분리수거장에서 한 장 한 장 모아서 얼마 전에 20장 만든 건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장이 바뀌었다면서 쿠폰을 못 쓴다고 했다니까?
저희 부모님 모셔두고 짜장면 4그릇과 원래 쿠폰으로 시키려고 했던 탕수육 하나를 놔두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엄청 불편한 분위기라 저희 부모님 얼굴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쿠폰을 못 쓰고 탕수육을 자기 돈으로 계산하고 온 게 너무 억울했는지 식사하는 내내 자꾸 그 이야기만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아까워 미치겠네. 내가 쿠폰을 챙겨갔는데 왜 돈을 내야 해? 안 되겠다.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고 시청위생과에도 민원 넣을 거야. 정말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집요하게 쿠폰 못 써서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식사를 절반도 하지 않고 부모님은 먼저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도 더 이상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서 그냥 집에 가시라고 했어요. 아니 장인어른, 탕수육에는 손도 안 대시고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쿠폰으로 받아온 것도 아니고 제가 돈 다 주고 사온 거라니까요. 진짜 그 자식들한테 억울하게 당한 것만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화가 나는데. 탕수육 자네나 많이 먹어. 저희 아빠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호통을 치며 화를 내셨고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뒤도 안 보고 밖으로 나가버리셨고 친정엄마도 남편에게 인사도 없이 아빠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잔뜩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가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서 면목이 없었어요. 1층 주차장까지 따라 내려가서 부모님을 배웅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해도 너무한다고 따졌습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 초대해놓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큰 걸 바랬냐? 겨우 밥 한 번 먹는 건데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해야 돼? 남편은 이 정도로 사고를 쳐놓고도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서 일단 밖으로 나가 공원을 걸었어요. 2시간 정도 공원을 혼자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는데 여전히 화는 났지만 그래도 남편을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인간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싶어서 저도 화를 풀고 다음부터는 제발 부모님 모시는 자리에서라도 그러지 말라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술 냄새가 풀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와 부모님이 손도 안 댄 탕수육을 자기 혼자 싹싹 긁어먹고 우리 아빠가 가져온 양주까지 한 병 싹 비워놓은 채 소파에 퍼질러져 자고 있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남편의 등짝을 발로 걷어 차버렸죠. 아, 자는 사람을 왜 건드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는 그 자리에서 내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어? 쿠폰 쓴 게 죄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아빠가 화낸 게 그렇게 서운했어?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차라리 밥을 산다고 하지를 마라. 어차피 당신은 어머님한테 쓰는 돈 말고는 다 아까워서 벌벌 떨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실제로 짠돌이 남편은 시어머니한테는 용돈도 팍팍 쓸 줄 알고 어머님이 가끔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한우나 송이버섯같이 비싼 음식도 준비해서 대접해드리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탕수육 하나 자기 돈으로 사는 걸 싫어하면서 어머님 오신다고 한우갈비 사다가 저보고 갈비찜 해달라고 하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는 어떻게 자기만 생각해? 앞으로 나한테 어머님 챙기라는 말은 하지도 마. 너네 부모는 너가 챙기고 내 부모는 내가 챙길게. 차라리 그게 낫겠어. 친정 부모님이 다녀가셨던 날 남편과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결국 그 이후로 각자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기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대놓고 자기 엄마만 챙기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는 결혼했으니 시부모도 내 부모라는 마음으로 반반 똑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은 전혀 아니었죠. 어머님 오실 때마다 저를 시켜서 식탁 위에 온갖 사내진미를 쫙 깔아놓던 인간이 우리 친정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푸대접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역시도 제 남편과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들 사는 집에 오실 때는 반찬이나 직접 담근 된장, 김치 같은 것들을 싸오시기 마련이잖아요. 친정 부모님도 당연히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오신 적 없으셨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집에 올 때마다 항상 빈 장바구니를 들고 오셨습니다.
마트 갈 때 쓰는 커다란 접는 장바구니였는데 그걸 들고 와서 저희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털어가셨죠. 너는 젊은 애가 음식 솜씨가 왜 그렇게 좋니? 이건 사부인이 만들어주신 거야? 반찬이 하나같이 입에 쫙쫙 붙네. 이따 집에 갈 때 이것 좀 챙겨줘. 알겠지? 엄마, 당연한 말을 뭐하러 해. 이 사람 음식 잘하거든.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해. 반찬은 기본이고 친정엄마가 담궈준 김치까지 아주 싹쓸이를 해갔어요. 시어머니가 노쇠하거나 몸이 불편한 곳이 있었다면 당연히 제가 반찬 정도는 기쁜 마음으로 챙겨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 이제 겨우 60이세요. 주말마다 등산 다니시는 게 취미일 정도로 정말 건강하고 정정하십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체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음식하기 귀찮고 힘들다면서 우리 집에 들러 반찬을 싹 다 가져가셨어요. 남편은 옆에서 한술 더 떠서 이번에 장모님이 해다 준 파김치가 맛이 좋다며 더 챙겨주는 스타일이었죠. 정말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모자가 한결같이 별로였습니다. 저런 상황을 볼 때마다 목구멍 끝까지 안 좋은 말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하도 그렇게 당하니까 저도 아예 집에서 음식을 안 해놓고 냉장고도 텅텅 비워놓게 되더라고요. 신혼 초반에는 남편과 둘이 먹는 식탁이라도 항상 반찬을 대여섯까지는 기본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고 챙겨줘봐야 자기 엄마한테 다 가져다 줄 생각만 하니까 남편한테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딱 한 번 먹을 양만 만들어서 밑반찬도 김치 하나만 놓고 식사를 해결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 냉장고를 텅텅 비웠더니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질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생각보다 오래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이며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고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만 눈에 보이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선택하고 결혼까지 한 남편이니 잘 살아보자 생각하며 꾹 참았는데 남편이 저를 제대로 건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타던 차가 너무 낡아서 운전하기 힘들었는데 내가 며느리 덕분에 이 나이에 외제차를 다 타보네. 네? 새 차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기는 너 이번에 성과급 받았다며? 그걸로 내 차를 외제차로 바꿔주기로 했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서 평소에 하지도 않던 칭찬과 감사를 마구 하셨습니다. 저보고 차를 사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도저히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외제차 사줄 돈도 없거니와 저한테 그럴 돈이 있으면 친정부모님 차를 새로 바꿔줬겠죠? 얼마 전에 제가 남편에게 성과급 나올 거라는 말을 하긴 했었는데 그 정신 빠진 인간이 제 성과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기분을 낸 거였죠.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일을 벌여놓고 이제 어쩔 생각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한테 차 사준다고 했어? 내 돈으로? 대체 무슨 생각이야? 어차피 1,000만 원 정도만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할부 돌릴 거야. 당신이 그 정도는 보태줄 수 있잖아. 이번에 성과금도 받으니까.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있는데 이 정도 며느리 덕은 보면서 살아야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때 더는 못 참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별일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언젠간 철이 들 줄 알았는데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집은 처음부터 4명이었으니 다른 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혼 준비 절차 역시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며칠 후에 서류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내밀었고 봉투를 받아든 남편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데? 당신 벌써 자동차 계약하고 온 거야? 아무튼 빠르다니까. 응? 이혼신고서. 이게 뭔데? 뭐긴 너랑 이혼하려는 거지. 난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할게. 당신의 거지 같은 근성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짐은 이번 주말까지는 전부 비워줘. 나도 여기 전세 주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갈 거니까. 아니, 그럼 우리 엄마 차는 어쩌고? 이미 사드린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저 인간이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도 가장 먼저 자기 엄마 차는 안 사줄 거냐 묻더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너가 알아서 하라 하고. 저는 먼저 짐을 챙겨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이혼이 빠르게 진행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엄청 찌질하고 시간도 오래 질질 끌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주장하는 거라며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제게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사실 그때는 저도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 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까봐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최종적인 법적 분쟁 결과 저는 위자료 한 푼 없이 그리고 부당한 재산 분할 없이 이대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도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화병이 나서 뒷목 잡고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남편과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쉽거나 미련조차 남지 않는 걸 보니 정말 학을 뗄 정도로 결혼 생활이 지겨웠나 봐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라는 작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젠 평범하게 맛있는 거 먹고 일상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작년에 2년 동안 사귄 사람과 파혼하고 지금은 혼자 직장 생활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아직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를 새로 만나야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결혼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장 남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왜 하필 내가 걸려도 이런 못된 인간에게 걸렸는지 속상하고 슬픈 마음에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파혼의 이유를 제가 못난 탓이라 여기지는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그 사람과 연애하고 지낸 2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생각하면 욕이 나올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엔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사연을 보내 답답함이라도 풀어보려고요. 저는 올해로 31살이고 파혼한 그 인간은 36이에요.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와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었고 남자친구 역시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5천이 채 안 되었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당시에 모아둔 돈은 6천 정도 있었어요. 위로 친오빠가 하나 있고 친정 부모님 노후 걱정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남자친구 쪽은 외동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나마 제 남자친구가 이 직장에 자리 잡으면서 집안 형편이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얼마 후 그쪽 아버님이 큰 사기를 당해 빚까지 생겼고 온 가족이 힘들어졌다는 말을 듣긴 했었어요. 아무튼 저와 그 사람은 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났고 사귀고 얼마 후 각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최근까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귄 지 2년이 넘어갈 무렵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전 아직은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라 생각했었고 무엇보다 결혼 준비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생각이 완전 달랐습니다. 더 미루지 말고 이쯤에서 결혼하자 하기에 고민 끝에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둘만 좋으면 그만이었던 연애와는 달리 결혼은 고민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엄마는 왜 벌써 가냐며 서운해하셨고 아빠는 차라리 빨리 시집가서 자리 잡고 사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이 넘었는데 더 데리고 있어봐야 뭐해? 그냥 빨리 시집가서 가정 이루고 사는 게 좋지. 시집을 보내더라도 어떤 집안에 보내는지는 알고 보내야지. 우리 딸이 결혼하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 고생하면서 살면 당신은 좋겠어? 아빠는 엄마가 하는 말에 더 이상 반박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엄마가 아빠랑 일찍 결혼하셔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생 끝에 두 분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엄마가 아빠 사업하는 걸 뒤에서 도우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를 예전부터 너무 고생시켰기 때문에 두 분이 말다툼 하실 때마다 결국 한 수 접고 엄마 말이 다 맞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예전부터 동네 빵집을 오래 운영하셨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주변에 많지만 나름대로 단골이 많은 맛집이에요. 작은 동네 빵집에서 엄마랑 둘이 일하시면서 집안의 빚도 다 갚았고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집도 사고 결국엔 빵집이 있는 건물과 주변의 작은 건물도 두 채를 더 사셨어요. 재작년까지는 아빠가 주방에서 직접 빵을 구워가며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몸이 안 좋아지게 되시면서 큰오빠가 물려받아 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오빠에게 빵집을 물려준 이후로 시골의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면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저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않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결혼을 천천히 하라 반대하셨지만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결론적으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소리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제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들 인사하고 조율하는 단계에서 제가 마음을 접어버렸기 때문에 다행히 금전적으로 손해본 건 없었어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어쩔 수 없었지만 결혼 잘못해서 화를 입을 뻔했던 걸 생각하면 오히려 조상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예비 시댁의 인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예비 시댁에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일이 있긴 했었어요. 저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 집에 미리 인사드리러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어머님과 전화 통화를 했던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억지로 저를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전화 받기 싫다는 의사를 남자친구에게 표현했지만 한 번만 자기 엄마 전화를 받아달라며 억지로 제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대로 인사를 하기도 전에 대답하기에 꽤나 곤란한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집에 좀 데려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이제야 전화통화라도 한 번 하는구나? 너도 같은 직장 다닌다며? 어차피 결혼한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볼게. 혹시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니? 우리 쪽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맞춰서 준비를 할 거 아니냐. 적잖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어른이 물으시니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6천만 원 모아놨다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생각보다 모은 돈은 많지 않구나. 둘이 돈을 합쳐도 대출은 받아야 할 것 같네. 알겠다. 내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을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몇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뒤로 이어지는 질문들은 조금 무례하고 기분이 나쁜 질문이 이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모아놨는지 물어보는 건 양반인 수준이었죠. 저희 집은 어느 정도 사는지, 제가 일은 언제까지 할 생각인지, 부모님의 최종 학력과 현재 하시는 일, 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데 대답하기 난감했습니다. 제 문제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물어보시니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차단하고 전화기를 다시 뺏어가긴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와의 전화통화 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친구 집안이 사기당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직 인사하러 가지도 않은 예비 며느리에게 뭘 저렇게 따지는 건가 싶어 솔직히 웃기기도 했어요. 보통 궁금한 게 있더라도 아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것 같은데 저렇게 대놓고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진짜 특이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원래대로라면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 맞지만 일단 그쪽이 너무 급한 것 같아 남자친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집으로 오지 말고 고깃집에서 보자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안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던 터라 밖에서 보자는 말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미리 저에 대해 들은 것이 있으실 텐데도 여전히 뭐가 그리 궁금한지 질문부터 하셨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건 다름이 아니라 예비 시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말을 이미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엄한 걸 넘어 가부장적인 분이실 줄은 몰랐어요. 저를 이제 집안 며느리로 생각하셔서 그런 건지 제게 하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너 출가외인이라는 말 들어봤니?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외인이고 시댁에 더 잘해야 하는 법이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외동이자 우리 집안 5대 독자야.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이 정도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너희 집에는 제사가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 제사도 1년에 몇 번 해야 돼. 처음엔 잘 몰라도 배우면서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사실 저희 집은 제사를 따로 지내지는 않습니다. 명절에도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 차려 먹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런지 새언니도 저희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서로 자주 놀러 다니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시골로 귀농하신 이후로는 주말에 조카 데리고 놀러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마당에 텐트 펴고 놀다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엄마도 새언니 놀러 오면 설거지 한 번 시킨 적 없이 집에 올라갈 때 김치나 부모님이 텃밭에 지은 농작물을 잔뜩 챙겨서 올려보내세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집안은 이런 저희 집과는 너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일단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제사 안 지내는 저희 집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솔직히 처음 결혼에 대해 말이 나오고 나서 대충 서로 가진 것들을 오픈했을 때 남자친구가 대놓고 말하기를 자기 집안 도움은 받기 힘들 거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기당한 것 때문에 본인이 집안에 도움을 주면 좋지 결혼할 때 손을 벌릴 상황이 아니라면서요. 저는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조금 서럽더라고요. 아마 시부모님도 제가 모은 돈이 결혼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자기 아들 모은 돈은 생각도 안 하고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결혼시키려니 걱정이라며 자꾸 한숨을 쉬셨어요. 어찌됐든 그 자리는 우리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뒤에 처음 찾아뵌 자리였고 솔직히 제 예상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집안 상황이 이래서 큰 지원은 못 해주지만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라는 말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제 예상과는 다른 예비 시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뒤로는 무슨 말을 하시던지 대충 얼버무리고 대답도 대충 하고 말았어요. 제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옆에서 지켜본 남자친구도 계속 눈치를 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드리고 오는 길에 너무 답답해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자기 부모님들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 알아? 예전에 전화로도 그러시더니 이거 엄청 무리한 일인 거 알고 있지? 나도 오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좀 과했던 것 같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당분간 연락을 하지 말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며 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본인이 전부 조율을 할 테니 믿어달라 하더라고요. 하도 사정을 하며 매달렸기 때문에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 하고 일단은 넘어갔어요. 사실 일주일 후에는 저희 집에 가서 인사드리기로 한 일정이 잡혀 있었고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것도 부모님께 면이 안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친구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가기 전에 남자친구가 제게 묻기를 왜 부모님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시냐고 묻더라고요. 저희가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따로 살고 있는지 궁금했나 봐요. 원래 저희 집안 이야기는 잘 안 했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유를 물어보지 않더니 이제 와서 궁금한 모양이었어요.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결혼할 때 너희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은 없어? 어차피 우리 집 사정이야 너도 뻔히 잘 알 거고. 너희 부모님은 혹시라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지 알고 싶어. 우리 엄마도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 글쎄, 보태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난 굳이 그럴 생각 없는데. 그래, 여력이 없으신 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기 싫다는 거지? 알겠어, 너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제 생각은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집이라도 해오거나 전세라도 맞춰오면 모를까. 그쪽에서 먼저 성의를 보이면 저도 맞춰서 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남자 쪽에서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셔도 평소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고, 제가 도와달라 부탁을 드리면 거절하지 않으실 걸 알고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래저래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인사드리고 나서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면 그 핑계로 결혼을 미루던지 그만두던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들던 참이었어요. 근데 역시나 인생의 대소사를 치르는 데 있어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틀어지는 일이 생기는 건가 봅니다. 제가 결혼을 접자고 하기도 전에 황당하게도 남자친구 쪽에서 먼저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 남자친구 차로 같이 이동했는데 운전하고 내려가면서 도심을 벗어나 논밭이 펼쳐져 있는 시골 풍경이 나타나자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긴 했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어요. 와, 진짜 머네. 생각보다 너무 시골인데? 소 달구지 타고 다니시는 건 아니겠지? 1시간 정도 거리를 내려가면서 어찌나 그리 투덜대는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강남 압구정동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짜증스럽게 말을 하길래 저도 기분이 점점 좋지 않았죠. 우리 집안이 아무리 사기를 당했어도 이 정도로 시골에 살지는 않는데 처갓집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시 올라오실 생각은 없으신 거지? 우리 아빠 건강 문제도 있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으시다고 하네. 이런 곳에서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는 거야? 직접 농사 지어서 먹고 사시는 건가? 나중에 우리한테 용돈 보내달라고 하시면 어쩌지? 저는 그때 남자친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슬슬 짜증이 나서 입을 꾹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려는데 남자친구가 제게 묻더라고요. 저기야, 저기 마당 있는 집이 너희 부모님 댁이라고? 맞아, 저기 빨간 지붕 있는 집.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시던 집이래. 부모님이 내부 수리만 하고 사시는 중이야.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집이 정말 낡긴 했어요. 아빠가 중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지은 집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크게 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깔끔한 요즘 스타일 집은 아니었죠. 아예 다 허물고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내부는 어느 정도 수리도 하고 도배 장판을 새로 해서 나쁘지 않지만 겉모습은 예전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던 모습을 바꾸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부 수리 역시도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바꾸고 집안의 뼈대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살면서 앞으로 불편한 게 있으면 조금씩 고쳐가며 사시겠다는 생각이셨어요. 하지만 이런 저희 집안 사정을 제가 남자친구에게 굳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저희 부모님이 왜 허름한 시골에서 살고 계신지 그 이유를 제가 왜 남자친구에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그 집을 비롯해서 그 동네 땅 역시도 수만 평을 갖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을 주고 있지만요. 그런 사정도 전혀 모르면서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 집을 보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더니 자신이 뭔가 단단히 속았다는 듯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진짜 속은 기분이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봐. 너 이래서 그동안 나한테 집 이야기 안 한 거지?
설마 너랑 결혼하면 나중에 너희 부모님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야? 지금 우리 부모님이 먹고 살기 힘들어 보인다는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무슨 어이없는 행동인지 모르겠네. 혼자 북치고 장구도 치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제가 미리 말을 안 하고 속인 게 있다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빵집 건물을 포함해서 건물 세 채를 갖고 있는 건물주라는 걸요. 정확하게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 오빠도 모릅니다. 애초에 남자친구가 자기네 집 형편 이야기하면서 우리 힘으로 반반 결혼하자는 소리를 했길래 저도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 집에 인사하러 자진해서 와놓고 저런 반응은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기가 막힌 건 남자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제 쪽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 다른 건 하나도 안 본다던 사람이 그동안 우리 집안에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구나 싶어 속물로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저는 인사하는 걸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다시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순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나면 이 남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어요. 이미 예비 시부모라는 사람들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제 마음이 갈팡질팡 헷갈리고 있던 터라 남자친구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예비 사위라 생각을 하셔서 처음 보는 남자친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시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아무래도 엄마 아빠 얼굴이 햇볕에 까맣게 그을려서 누가 보더라도 시골 촌부로 보였어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도 우리 부모님의 행색이나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자세히 살피더라고요. 부모님 집이 워낙 오래된 낡은 집이다 보니 아무리 청소를 해도 깔끔해 보이긴 쉽지 않은데 엄마는 우리가 온다고 해서 집안을 열심히 청소하신 흔적이 보였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선 이후로 남자친구가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표정이 일그러진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 집이 좀 좁지? 누추하지만 이리로 앉아요. 우리 딸한테 물어봐서 좋아하는 걸로 준비하긴 했는데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자친구를 자리에 앉히고 잔뜩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남자친구의 앞에 놔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궁금한 것이 많으실 텐데 그 사람이 곤란해할 만한 질문은 일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는 남자친구 쪽 사정을 대충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어요. 아빠는 혹시나 남자친구가 결혼을 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할까봐 먼저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 힘으로 준비한다고 전해 들었네. 우리 딸이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지언정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야. 살다가 나중에 힘들면 그때는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시작은 좀 어렵더라도 능력되는 선에서 살림을 꾸려보도록 하게. 저는 당연히 이미 아빠 의견에 동의했는데 어쩐지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빠는 모처럼 제가 왔으니 그날 하루는 자고 갈 줄 아셨나 봐요. 여기까지 어려운 걸음했는데 자네는 나랑 술 한잔하고 내일 올라가지 그러나. 술은 뭐 좋아해? 소주, 맥주, 양주? 뭐든지 다 있으니 말만 하게. 하지만 아빠의 제안을 남자친구는 무안할 정도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요. 술은 못 마시겠습니다. 저는 이만 올라가 봐야 하니 오랜만에 내려온 따님이랑 한잔 하시죠. 남자친구는 술자리 제안을 거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부모님께 나중에 다시 내려오겠다 대답하고 일단 같이 올라가기로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이 결혼에 대해 굳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부모님과의 만남 자리를 정리하고 남자친구와 한 차를 타고 올라오는 내내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고 남자친구는 운전을 하면서 한숨을 쉬거나 혼잣말을 하기도 했어요.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자기가 속았다는 등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다며 혼자 중얼중얼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집 앞에 내려주더니 잠깐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며칠 생각을 해보나마나 이젠 차이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오늘 이야기하는 게 낫겠어.
아무래도 우리 결혼 말이야. 너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니까 이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랑 나랑 결혼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우리 집도 도와줘야 하는 마당에 너희 부모님까지 저러시면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희 집이 어느 정도는 사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너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기색은 전혀 못 느꼈거든. 근데 오늘 너희 부모님 집에 인사하러 가서 정말 놀랐다. 우리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 너랑 나랑 결혼하면 서로가 불행해질 뿐이야. 대충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충격도 아니었어요. 제가 부모님 도움받아서 집이라도 해오길 바랬을까요? 이 사람과 지난 2년간 교제를 했고 분명 좋았던 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경제적으로 부담지기 싫다며 파혼을 쉽게 이야기하는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기왕 속물 같은 인간이니 만약에 우리 집이 잘 사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아쉬울까 싶었죠.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지금 너가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한번 매달리는 척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만난 시간이 2년인데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오늘 하루 부모님 얼굴 보고 와서 파혼하자고 할 만큼 별거 아니었냐고. 난 이대로는 못 헤어져. 자기가 다시 생각해봐. 나도 너랑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 결혼과 연애는 다른 문제야. 신혼집도 해결 못할 거고 너 살던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엄청 기분 나빠하시더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결혼은 아닌 것 같아. 그래, 결국 자기도 돈이 없는데 나도 돈이 없는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는 거야. 고작 돈 때문에 헤어져도 절대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 생각은 변함없어. 너랑 나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그만두자. 남자친구는 아까보다도 더 단호한 태도로 돌변하더니 저를 끊어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별하자는 말을 하고 돌아서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아쉬운 듯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오빠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건데. 근데 실은 우리 엄마 아빠 집이 허름하긴 해도 건물을 세 채나 갖고 계시거든. 원래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오빠 눈에는 안 좋게 보였나 보네. 알겠어.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건물이라고? 건물이 세 채? 너희 부모님이 건물주라고? 농담하지 마. 아빠 은퇴하시고 건강 때문에 시골 사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는 분들은 아니야. 오빠가 하고 있는 빵집 건물도 우리 아빠 거고 어차피 내 재산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재산이니까 나랑 상관없긴 하지. 아무튼 오빠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헤어지는 마당에 확실히 알려주는 거야. 아니,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는 거야? 이러면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지. 달라질 게 대체 뭐가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 건물이 있으면 오빠가 나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전곡이 제대로 찔렸는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버벅대며 다급한 듯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기, 잠깐 내 말 좀 다시 들어봐. 아까는 오늘 내가 좀 피곤해서 실수했나 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제 앞에 쩔쩔매고 있으니 진짜 한심하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차라리 제 말을 듣고 더 화를 내거나 태도를 바꾸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돈 앞에 태도가 달라지니까 진짜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 접었어. 우리 부모님 재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질 사람이라면 만약 그 재산이 없다면 언제든지 나랑 헤어질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남자친구는 다급하게 저를 붙들었어요. 저를 끝까지 붙잡는 남자친구를 힘으로 밀쳐내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난 2년간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선물을 많이도 했더라고요. 내가 선물했던 물건들과 그게 얼마짜리였는지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니까 정말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사람에게 준 마음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며칠 후에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걸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래, 잘 됐다.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 생각했겠지. 이유는 묻지 않으마. 엄마 아빠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 뒤로 저는 남자친구의 가족들에게 한동안 시달려야만 했어요. 약 일주일 정도 남자친구 그리고 부모들이 제게 돌아가면서 연락을 해댔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파혼은 없던 일이라 하면서 애초에 집안 형편을 속인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떠들었죠. 아무런 조건도 안 달 테니 다시 결혼 준비 시작하라고 했지만 제가 미쳤습니까? 이 와중에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어요? 그 집안 식구들과 며칠 동안 몇 번이나 실랑이를 한 끝에야 겨우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죠. 파혼한 후에 생각보다 힘든 건 별로 없었어요. 많이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보인 그 사람 모습 때문에 많이 실망한 탓이겠죠. 그래도 상견례니 결혼식장이니 예약한 거 없이 깔끔하게 헤어진 건 다행이다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시골에서 사시고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자세히 알고 계시진 못합니다. 그냥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오히려 제가 결혼을 접은 걸 잘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결혼 같은 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려 합니다. 주변에서는 저한테 소개팅 해보라는 소리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빨리 만나라고 권유하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